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7년 만에 늘어난 의대 증원이 반영된 전국 의대 입시 지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올해 말 입시에선 전년보다 1,497명 더 많은 모두 4,610명의 의대생을 뽑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에선 5명 중 3명을 그 지역 학생으로 채우기로 하면서 벌써부터 지방으로 유학 가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성화선 기자입니다.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2호 학번 의대생은 총 4,610명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서울대 의대보다 큰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지난해 대비 888명이 늘어난 1,913명입니다. 비수도권 의대에서 5명 중 3명을 지역에서 뽑기로 한 겁니다. 선발 인원은 부산, 울산, 경남이 가장 많습니다.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은 호남권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전남대가 80% 가까이를 지역 고교 출신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인재 확대가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수험생의 관심은 지역 의대의 합격선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내려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학생들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고에서는 전교 1등을 한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맞추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명문 일반고라든지 또 명문 자사고의 합격생이 사실상 독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다가 세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하는 무전공 전형도 30% 가까이로 늘어나면서 내년도 입시는 어느 때보다 안개 속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지역 중에서도 가장 들썩이는 곳은 충청권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뽑고 또 서울과 가까워서 유학 보내기 좋기 때문입니다. 벌써 이사 온 초등학생들도 있다는데 이어서 이희령 기자입니다. 입시 컨설팅과 수업을 함께하는 충북 청주의 한 학원입니다. 의대를 가려는 초중고반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판결 나고 나서는 이전보다는 그 문의 자체가 조금 더 늘었죠. 최종적으로 이사를 온 아이의 가족이 전체, 엄마하고 아이들이 전부 다 오는 거죠. 의대들이 지역 인재 전형을 크게 늘리면서 이른바 지방 유학 시대가 열리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가려면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반드시 나와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의 시선은 우선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이 묶인 충청권에 쏠립니다.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KTX 타고 가면 50분이면 가니까. 주말에는 또 대치동 가서 공부를 또 합니다. 6개 대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요. 그다음에 충남대, 충북대가 200명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죠. 일찌감치 이사를 준비하는 학부모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전학을 시켜야 되나 이주를 할까 고민 중이다. 현안에 어디가 살기가 좋은지, 주변 아파트 시세는 어떤지 문의하는 전화를 의대 입시를 상담하는 학생들 연령도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해당 지역에서 나오도록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학부모님들도 이제 문의가 좀 오셨던 편이고 동탄이나 용인이나 수원 같은 경기권에서 문의가 좀 많이 있었어요. 정부는 학생들이 지역으로 분산되는 걸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지만 지역 인재 전형 확대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효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을 들고 김 여사를 찾았을 때 김 여사의 측근 2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영상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과거 김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동행했다가 논란이 일었던 바로 그 인물들입니다. 최 목사 측은 화장품을 줄 때도 두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이들 역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2022년 9월 13일에 찍힌 모습입니다. 김 여사의 어깨 뒤로 여성이 서 있습니다. 옆으로 쟁반을 든 또 다른 사람도 보입니다. 각각 유모 씨와 정모 씨로 김 여사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엔 나오지 않지만 검찰에 제출된 원본 영상엔 두 사람 모습이 담겼습니다.
둘은 2022년 6월 13일 김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함께 갔습니다. 지인 동행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직원으로 채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목사 측은 같은 달 김 여사에게 화장품을 줄 때도 두 사람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가 방문할 때마다 두 사람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인 김창준 씨의 현충원 안장을 부탁하자 대통령실 조모 과장이 연락을 해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보훈처 직원의 연락처를 알려줬고 접촉까지 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 목사 측은 이들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내일 두 번째 조사 때 낼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직원이 움직인 단서인 만큼 직무 관련성 수사의 단초가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최 목사에게 명품백과 카메라를 제공한 뒤 그 영상을 공개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소환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선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국정농단 같은 사건에 휘말려선 안 된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의원들을 모아놓고 한 특강에서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말인데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도 근거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위기와 극복 그리고 혁신이라는 주제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대통령과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단초가 된 국정농단은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시순질 국정농단이었습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아낙네가 대통령 연산물을 고쳐줬다는 얘기야? 국정농단 사건은 2021년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인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또 국정농단과 같은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 여당이 정신 차려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시순질과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절대로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눈 뜨고 그냥 멍멍이 쳐다보다가 당하지 말고. 인 전 위원장은 또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질 줄 알았다면서 사실상 패인이 한동훈 전 선대위원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에 선거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108석을 얻은 것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당이 다수당이 됐다? 나라의 피해입니다. 다수당이 안 되길 다행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특강에 앞서 단일 대우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볼! JTBC 하예빈입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려온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2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0억 원대 재산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심에 비해 무려 20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입니다. 2심 재판부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재산 형성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의 SK 주식까지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최 회장의 SK 주식 등 4조 115억 원 중 35%인 1조 3,808억 원을 현금으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2년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노 관장의 기여와 관련 없는 재산이라며 665억 원을 재산 분할액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20배 넘게 재산 분할액을 높였습니다. 혼인기관과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보면 SK 주식 등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된다며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한테 감사드리고.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최 회장은 막대한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부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에게 혼인관계를 파탄낸 책임이 있다며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1억 원이던 위자료도 20억 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계속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미국 유학 시절 처음 만났습니다. 1998년 청와대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 12월 최 회장이 언론사에 보낸 편지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나 아이를 뒀다. 노 관장과의 관계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뒤 동거인과 관계 유지에만 219억 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노 관장과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동거인과 재단을 만드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생활비를 끊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며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도 했습니다. 노 관장은 SK 건물에서 나가라고 한 반면 동거인은 한남동에 공짜로 있게 한 점도 들었습니다. 1심 당시 1억 원이던 위자료는 20억 원으로 20배나 올랐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오늘 이 재판이 주목받은 건 과거 정경유착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였습니다. 재판에서 노소영 관장 측은 아버지 노태우 씨의 300억 원대 비자금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SK의 종잣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그런 돈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지만 오늘 재판부는 비자금이 SK로 흘러간 게 맞다며 노태우 씨가 최종현 SK 선대 회장을 돕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병현 기자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은 2심이 시작되자 아버지인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의 비자금 343억 원의 존재를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1990년대 이 돈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건너갔다고 주장한 겁니다. 근거로 약속어음도 재판에서 제시하며 SK가 증권사를 인수하는 종잣돈으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노 씨의 뇌물 수사와 재판, 그리고 추징금 수사까지 30년간 드러나지 않았던 돈입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비자금을 받은 적도 없고 증권사 인수자금은 계열사 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비자금이 SK로 흘러간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증권사 인수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돼 그동안 노 관장이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최종현 선대 회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며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인 및 유무형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납득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20대 남성이 약물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길을 걷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남성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했던 의사는 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가 드러났는데요. 검찰이 이 의사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8월. 경찰은 운전자 신모 씨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 연모 씨를 함께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염 씨의 휴대폰과 PC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행이 확인됐습니다. 염 씨가 자신의 성형외과를 찾은 여성 환자들을 수면 마취시킨 뒤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나온 겁니다. 회복하는데 20-30분이면 깨어나거든요. 뭐 한두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녁 7, 8시가 넘어 있다던가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일어나면 혼자 있고 그리고 원장실에서는 원장님 혼자 컴퓨터하고. 경찰이 찾아낸 사진과 동영상은 500개가 넘습니다. 수면 마취 중인 여성 환자들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100차례 넘게 강제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파악한 여성은 13명,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는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포렌식 과정이 없었더라면 이게 아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범죄이고 특히 아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받은 사안이거든요. 검찰은 어제 열린 재판에서 염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사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달 초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역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피해를 당하기 전에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피해자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일반적인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이들에게 갑작스레 경찰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화를 냈거든요. 마취되어 있는 제 사진에 상하이가 탈의돼 있고 그게 또 여러 장이고 좀 충격을 받았죠. 이들을 괴롭히는 건 범행이 더 있었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이를 확인할 수조차 없다는 막막함입니다. 사람별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이름이 적혀 있고 자세도 특별한 변태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증거인멸까지 하고 3년 동안의 기록이 그렇게 있을 정도면 과연 그 수많은 수백 장 수만 장을 자기 혼자 보려고 했을까? 그 사람만 항거하면 정말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 사진 찍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게 정말 자꾸 끔찍하고 상상되고. 사건을 알게 된 후 6개월 사이 피해자 3명이 자살 시도를 했고 그 가운데 1명은 이달 초 숨졌습니다. 돌아가신 피해자께서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가 있으셨어요. 만약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엄벌에 처해지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염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에 정말 믿고 악마 같고 너무 무섭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저를 자책하게 되는, 그리고 내가 내 발로 약속을 잡고 갔는데 이런 자책을 자꾸 하게 되면서 우울감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경제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장소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곳에 갔을 때 아직도 좀 공황 상태가 오고. 염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경찰이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음주량을 추정하는 위드마크 계산법을 통해 김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넘는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를 대신해 자수한 매니저도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 차량을 사무실까지 옮겨놔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소속사 직원에게 대신 자수를 해달라고 직접 부탁했다고 보고 범인 도피 방조 혐의도 교사 혐의로 바꿔서 내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해임 위기에 몰렸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일단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민 대표가 자신의 해임을 막기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경영권을 둘러싼 민 대표의 행위가 배신은 될 수 있지만 배임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지난달 하이브는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계열사 사장을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배임 아닌가.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저는 일을 잘한 죄밖에 없다.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민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오늘 법원은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 밖으로 나가거나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찾았던 건 분명하다며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될 수 있겠지만 배임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하이브와 민 대표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김휘란입니다.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숨진 훈련병의 연결식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앞서 수류탄 폭발 사고로 훈련병이 숨지는 등 군부대 내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걱정하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앳된 얼굴의 장병은 영정 사진을 들었습니다.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동료의 마지막 길을 함께한 겁니다. 숨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돌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틀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21일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가 나 훈련병 1명이 숨지고 간부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군대 내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교육훈련 시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군기 훈련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이런 상황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포털 사이트 군인 부모 카페엔 숨진 훈련병을 추모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용산으로 가 대통령의 책임 묻자는 분노 섞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아무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저런 사건이 있으면 누가 군대를 보내겠냐고요. 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사건 당시 CCTV 화면을 확보해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이뤄진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안동환 검사가 탄핵을 면한 건데 재판관 9명의 의견이 5대 4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를 대북 송금 혐의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당시 담당이 안동환 검사였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안 검사가 유 씨를 보복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탄핵 심판에 넘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5명의 기각 의견, 4명의 인용 의견으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기소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기소는 불법이어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반면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재판관들은 검사 파면과 대통령 탄핵은 다르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유 씨는 짧은 심경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법 위에 검사가 있습니다. 현실을 변하지 않는다는 그 높은 장벽을 오늘 다시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헌재는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또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제의 집주인은 36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벤츠 차량 등을 몰고 다닌 걸로 파악됐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20대 취업준비생들입니다.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지 앞 방 다용도실엔 물이 발목까지 차고 거실 곳곳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한겨울 수도관이 파열되고 보일러까지 고장났지만 집주인은 잠적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은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겨울에 씻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로 머리만 간신히 감을 정도로 막 집에서 패딩 입고 있고. 인근 반지하에서 새를 사는 20대 취준생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어디 말할 때도 없고 집을 알아보긴 하는데 가진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다시는 전세 안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JTBC 취재 결과 서울 은평구에 건물 2채를 짓고 집주인 곽 씨는 2020년부터 반지하 8곳을 잇따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반지하 피해자들이 이곳에 낸 전세 보증금은 매매가보다 많게는 4천만 원 더 비쌌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가운데엔 공인 중개사들이 있었습니다. 임대인 분께서 사업도 되게 크게 하시고 건물도 있고 여러 채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원래 이렇게 많이 하신다. 하지만 당시 공인 중개사들이 말한 정보는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선순위 보증금도 2억 정도 있으니 충분히 안전한 집이다라고 다 달랐어요. 항의는 해봤어요? 사실 다 모른다로 일관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쌀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긴 더 어렵습니다. 연락이 닿은 곽 씨는 엉뚱한 대답만 늘어났습니다. 반지하만 많이 사들인 이유가 있어요?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세입자를 들여놓아서 임대업도 하고 판매 목적으로도 1,0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업을 시킨 다음에. 반지하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없는 20대입니다. 집주인뿐 아니라 주변 부동산 등 포괄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공사장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져 점심시간대 걸어가던 직장인이 맞았습니다. 건설사는 사고가 난 뒤 부랴부랴 안전망을 설치했습니다만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건설사는 여전히 공사를 하고 있어 위험은 그대로입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골목길로 들어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공사장으로 출동하는 겁니다. 지난 28일 이곳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졌습니다.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게 쇠파이프로 임시 가설물을 설치했는데 그중 하나가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쇠파이프는 공사장 옆을 걸어가던 직장인의 어깨 위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던 점심시간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쳤을 때 보이실 거예요. 사고 직후 건설사 측은 부랴부랴 안전망을 더 설치했습니다. 강남구청은 해당 건설사에 공사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강남구청 측은 시공사 측에 사고 재발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을 공사 중인 다른 건설사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전망을 설치했다 해도 인도 위로 쇠파이프는 여전히 옮겨지고 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며칠 전 인천 송도 국제도시거리에서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는데 알고 보니 코인 투자 문제로 갈등을 빚은 거였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초록색과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 둘 급히 뛰어갑니다. 뒤이어 빨간 바지 입은 남성이 쫓습니다. 잠시 뒤 회색 트레이닝복 입은 남성이 느린 걸음으로 뒤를 따라갑니다. 이 남성 손에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2대3 패싸움을 하다 숫자에 밀린 2명이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흉기 든 이 회색 옷 남성, 결국 도망가던 둘 가운데 한 명을 찔렀습니다. 크게 다쳤고 곧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가해자 3명은 곧 붙잡혔고 어제 구속됐습니다. 사전에 계획하신 거나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한테 많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수사기관은 사실이 아닐 걸로 봤습니다. 이 회색 옷 가해자 도망치던 50대 남성 권유로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수익이 났지만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코인을 사고 판 상황인 거예요.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로 태도로 왔다 갔다 했다고. 결국 돈 내놓으라고 시비가 붙었고 이날 지인 2명을 동원해 공격했습니다. 마약 전과가 있는 걸로 알려진 가해자는 범행에 쓴 흉기는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크게 다친 피해자도 준비했던 둔기로 반격했습니다. 가해자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이유입니다. 경찰은 폭행에 대해선 양쪽 다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코인 거래 과정에서 불법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불법 체류자 색출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검문하고 마구잡이로 폭행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으려는 외국인 남성이 주유소에 들릅니다. 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한 남성이 내렸고 이 외국인을 잡아끌기 시작합니다. 붙잡힌 외국인이 도망가려 하자 또 다른 남성이 다가와 막습니다. 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누르고 때립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검문하고 체포해온 이른바 자국민 보호연대 동조자들입니다.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불법 체류자를 찾아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단지 불법 체류가 의심된다는 정황이라든지 의심만으로는 이제 그 행정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달 동안 대구에서 14명 외국인이 공격당했습니다. 경찰은 자국민 보호연대 대표 박진재 씨와 동조자 9명을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에게 폭행당한 외국인 가운데는 합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인권이 상당히 침해됐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동안 집 밖 출입을 못할 만큼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맨날 배달 음식만 시키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또 뭐 앞뒤면 보고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공격당하고 맞을 이유는 없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고 사라지는 이른바 주차 빌런들. 그동안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주차장 차단봉에 바짝 붙이고 비스듬히 또는 가로로 앞을 막았습니다. 경고 딱지를 붙이고 경찰을 불러도 이 차주들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차장 입구를 막은 이른바 주차 빌런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했습니다. 봐봐, 손님이 없잖아요. 차를 대고 멀리서 오는 사람 차 대고 차 댈 때 좀 다른 데 가듯이 해결 못 한다잖아요. 사유지라 경찰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엔 주차 빌런들이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행동 함부로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7일 새벽 승합차 한 대가 주차장 입구에 섰습니다. 미등록 차량이었습니다. 경비원과 다투다 차를 두고 사라집니다. 10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편을 주면서 저렇게 안 빼고 있나. 출동한 경찰은 이번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견인한 뒤 영장을 받아 압수했습니다. 그 옆에 상가가 있으면 통행에 불편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 압수를 하는 사안인데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현장에선 사유재산에 손댔다가 재물손괴를 뒤집었으면 어떡하느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내부망에 앞으로 동일 사건이 발생하면 과감히 조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차량 견인 비용까지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 빌런들,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오물 풍선을 살포한 북한이 연일 다양한 방식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동해에선 10발 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서해에선 GPS 교란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오물 풍선은 표현의 자유라며 추가 살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6시 14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미사일이 35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올해만 7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왔지만 10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 건 2022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러시아 수출 목적이 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 고도화뿐만 아니라 그런 과시용 또 판매용. 서해상에선 여객선과 어선의 내비게이션이 한때 오작동을 반복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이어 오늘도 오전 7시 50분부터 1시간가량 GPS 전파 교란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날 오전 5시 50분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서해 일대에서 들어온 GPS 신호 관련 신고는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오물 풍선의 추가 살포도 시사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어젯밤 담화를 통해 표현의 자유라며 성의의 선물로 여기고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군사작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오늘 야권은 최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웠습니다.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안인데 여기에 원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을 걸로 보여 개원 직후부터 여야 갈등이 예상됩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틀 전 부결된 최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결정했습니다.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는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까지 수사 대상을 넓히고 특검 추천권을 조국 혁신당 등 비교섭 단체에도 주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 금액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접수하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임기 첫날부터 야권이 꺼내든 대여 공세 카드에 국민의힘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세운 특검에게 수사를 맡기겠다는 건데 이거야말로 무렴치한 것이고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이른바 민생 패키지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개혁신당은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비례대표 폐지 등 선거제도 개편을 1호 법안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던 젊은 세대나 아니면은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원구성 협상도 난항이 예상돼 지각 개원은 22대 국회에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민주당은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이 대선 1년 전 사퇴하도록 하는 당 규정이 있는데 이걸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오는데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보고된 당헌 당규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은 당권과 대권 분리 조항을 개정하는 겁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바꿀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차기 당대표의 임기가 지방선거 3개월 전인 2026년 3월까지여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차용해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미리. 그러나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대선 출마를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선에 출마하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당권과 대권을 엄격히 분리하는 규정까지 폐지하는 건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 1극 체제가 완성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당원 당규까지 고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이를 직무 정지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한 건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 간담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전화번호 뭐예요? 자,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상병 특검 전국이 더 뜨거워지고 있죠. 자, 당시 통화한 사실 자체도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관저에서 개인 폰을 사용해서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미 취임 전에 개인 번호가 한번 노출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21년 7월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할 당시에 저 입당 원서에 개인 핸드폰 번호가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던 바로 그 번호인데 참고로 저희는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취임 이후에도 같은 번호를 계속 쓰고 있다는 여러 그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텔레그램으로 각종 정보들을 보내고 있고 또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발탁된 경우도 있다. 이런 전언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의 통신 수단이라는 게 이게 기밀 중에 기밀인데 이렇게 개인 전화로 공무를 봐도 되는 것인지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이죠. 그래서 보통 부속실에 자 국방부 장관 좀 연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직접 통화를 했고 그것도 보안에 취약한 개인 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공적 업무에 개인 통화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자, 이달 초였습니다. 자, 영수회담 이른바 비선 논란이 나올 당시에 자, 비선으로 알려진 함성득 교수가 자신이 여러 차례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그 통화 내역을 상대방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죠. 들어보겠습니다. 시기에 몇 번씩 이렇게 통화했다는 거 대통령하고 상당히 시간을 많이 통화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어떤 데는 50분 막 이렇게 대통령이 통화를 많이 하시는가 봐. 그러더라고요. 네, 저렇게 오랜 시간 통화했다는 것도 강조를 했었는데 과거 대통령들은 어땠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최고의 공적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투명성을 최소한도로 줄여야 되고 또 비선 논란도 나오면 안 되겠죠. 또 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고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인 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나 제가 예를 가져왔는데요. 2003년도 당시 노무현 당시 당선자 시절이었습니다. 집에 있다가 한 기자가 전화를 해서 얼떨결에 취재를 한 게 화제가 됐어요. 네. 바로 그 다음 날 앞으로는 개인 전화를 쓰지 않겠다라고 사과한 적이 있었고요. 네. 참고로 말 나온 김에 저도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을 출입하며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몇 번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꺼진 상태였습니까? 예. 네.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문제 삼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장 이제 몇 명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 기자들도 아는 번호, 저도 아니까요. 자, 이런 번호 북한이나 다른 나라가 모르겠느냐? 윤 대통령은 큰 사고를 쳤다. 또 이준석, 오늘부로 의원이 됐던 이준석 의원, 일반 폰으로 그런 전화를 한 것만 봐도 특별한 상황이라고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자, 이런 의심은 또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진수희 전 의원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 본 적이 없다, 장관 시절에. 그래서 이번 사건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나도 있다. 목청 커진 김태흠 충남지사. 근래 부쩍 정치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오늘이었습니다. 그 당대표 출마 여부가 관심이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이준석과 비슷한 관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준석하고 둘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관종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국민들한테 사진 찍기는 뭐 좋아하고 이주 심판료만 내세우고 콘텐츠도 없고 뭐 비전도 없고 혼자 그냥 뭐 널뛰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김태흠 지사가 요즘에 여러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엔 특히 그 최상병 특검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안철수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정치는 폼생 폼사다. 당론과 소신이 맞지 않는다면 탈당해라.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8년 전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당론에 위배된다고 해서 공천에 불이익을 준다면 국회의원의 소신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선 180도적 입장이 달라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정치적인 발언으로 어떤 존재감들을 계속 키워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최근 도쿄의 한 유명 라멘집에서 불이 났는데요. 손님들이 곧바로 대피하지 않고 연기가 자욱한 가게 안에 남아 라멘을 먹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도쿄 정원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가게 안에서 음식을 먹는 이 장면. 이틀 전 28일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에 있는 한 유명 일본식 라멘 가게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가게 문을 연 지 30분도 채 안 돼 주방에서 불이 나며 연기로 가득 찬 겁니다. 소방관들의 발빠른 대처로 불은 금세 꺼졌지만 또 다른 화재를 낳았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 라멘을 먹고 있던 손님들과 식당 측의 대처가 도마에 오른 겁니다. 화재 흔적은 없었지만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 점주가 마침 나와 있어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煙いけど食べたいから食べてたらただそれだけ早く出てそうなんですか。そうだから従業員がどうしようもうギリギリまで食べてそうなんですか。だからラーメン二郎では笑ってるみんなさすがジロリアンって 라멘 맛이 궁금해 같은 체인의 점포를 가봤습니다. 바깥에서 한 10분 기다리고 또 들어와서 10분 기다려가지고 이 라멘을 받았습니다. 푸짐한 돼지고기와 숙주 그리고 우동면보다 두껍고 묵직한 면으로 유명한 가게인데 맛은 있었지만 불길을 무릅쓰고 먹을 정도인지는 의문입니다. JTBC 정환석입니다. 오늘 하늘빛은 아쉬웠지만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진 않아서 활동하기엔 쾌적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다시 맑아지겠고요. 낮엔 다소 더워지겠는데요. 서울이 26도, 대구 30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한낮엔 햇빛도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6월 첫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전부터 중부와 경북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동쪽 지역에는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맑다가 밤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17도 선으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청주와 광주가 27도, 창원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 내리는 비는 밤이면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일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경북 지역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